검은 먹물 같은 액체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 수살기 오김이 떠난 자리는 정적보다 깊은 무언가로 가라앉아 있었다. 기이하게 젖은 벽지, 끈적이는 바닥, 식물 하나 없는 창가. 생명이 쓰러진 침소에 남겨진 건 한 줄기 숨결마저 닫아버린 듯한 죽음의 기운이었다. 여리는 중전의 침소 안, 침상 밑으로 무릎을 꿇고 몸을 낮췄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있었다. 그것은 축축한 종이 조각. 한 장, 두 장 그녀는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검게 번진 잉크 아래 붉은 선이 기이한 형태로 얽혀 있었다. 사살부. 태아의 혼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저주의 부적이었다. 신령의 손길조차 닿지 못할 만큼 사악한 마도의 문양이 한 점 망설임 없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혼을 끌어내는 부적이야. 수살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리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이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한 것이다. 귀신이 저주할 이유는 없다. 귀신은 단지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칼일 뿐이다. 왕 이정은 중전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 역시 부적을 들여다보다 이내 눈을 감는다. 죽은 듯 누운 중전의 손은 배 위에서 고이 모여 있었다. 태아의 생사도 아직 불확실하다. 심장은 뛴다. 하지만 혼이 불안정하다. 그것이 여리가 감지한 진실이었다. 전하, 이건 그냥 귀신 소동이 아닙니다. 궐 안에 인간의 손이 섞여 있어요. 그렇겠지. 아니, 알고 있었소. 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니, 담담해 보였다. 하지만 말끝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숨결이 그조차도 흔들리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지금 궐을 뒤흔들 순 없어. 대비마마께도 당장은 알려선 안 돼. 왜요? 그분이 의심스러워서입니까? 왕은 말없이 돌아선다. 여리는 그 눈빛 속에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궐 안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거라는 것도. 바로 그때 강철이 문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여리의 손에서 부적 조각을 슬며시 빼앗았다. 그 손끝은 차갑고도 단단했다. 인간의 살이 아니었다. 아니, 더 이상 윤갑의 옹기가 아니었다. 이건 사람이 한 짓이야. 귀신은 그냥 도구였을 뿐. 여리가 고개를 돌렸다. 강철아, 넌 뭘 본 거야? 강철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말하고 있었다. 윤갑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장면. 불길 피 오열하던 한 여자. 그리고 혼자서 울지 못했던 어린아이.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강철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지금의 팔척귀의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장막 너머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기어다녔다. 여리는 몸을 낮춰 조심스럽게 장막을 걷었다. 거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기척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녀만이 들을 수 있었다. 귀신의 소리. 돌아와. 돌려줘 내 거야. 팔척귀였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의 귀에 맴도는 그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떤 기다림이 섞여 있었다. 여리는 숨을 죽이며 강철을 바라봤다. 강철아, 팔척귀 아직 이 궁 안에 있어. 강철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뒷모습에서 짐승의 기운이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중전의 태아가 살아있다고? 대비의 전용 처소. 풍사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아기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혼은 당겼으나 몸은 남았더이다. 어설픈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미 일이 끝났을 일입니다.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년 그 무녀년 때문이겠지. 여리. 풍산이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년 옆에 그놈도 문제입니다. 죽은 검서관이 살아 돌아왔단 말. 이제 궐 안에 다 퍼졌습니다. 대비는 서서히 돌아섰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비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왕의 생모가 죽던 날 침상 옆에서 주워든 물건이었다. 이 나라에서 무당은 금기다. 그런데 그 무당이 경기석을 들고 궁안을 활보하고 있다. 왕은 누구보다 음사를 금하던 자다. 그렇다면 왕도 흔들릴 수 있겠군.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왕실의 금기를 왕이 먼저 어기게 만들어라. 그럼 남은 건 손가락질 뿐이다. 풍사는 조용히 물었다. 팔척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은 아직 반쯤 봉인된 상태입니다. 굳이 완전히 풀 필요는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저주받은 피를 왕의 목에 걸어주는 것. 왕실을 병들게 만들고 백성들의 입에 올리면 그는 왕이 아니다. 귀신에 피붙이다. 풍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당하십니다. 그 순간 처소가 흔들렸다. 지축이 약하게 떨렸고 창문 밖에서 짧은 기척이 스쳤다. 풍산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왔군요 비비. 장소는 변한다. 외곽의 숲. 강철이 윤갑의 몸을 끌고 혼자 서성이는 밤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경기석 조각이 들려 있었다. 여리가 주기 전 넙떡이 여리에게 남긴 남은 파편이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꺾였다. 하늘이 조용해졌다. 짐승도 풀벌레도 숨을 죽인 순간. 형. 낮고 깊은 목소리.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비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무기. 1000년 가까이 수행하다 인간의 눈에 띄어 떨어진 또 하나의 존재. 강철에겐 피부치나 다름없는 형제였고
동료였고 지금은 적이었다. 형,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인간 편 들면서까지? 강철은 담담히 말했다. 이건 인간 편이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거다. 비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자신을 이 몸 안에 넣고 사는 거냐? 윤갑. 그놈 마음이 흔들리던데? 강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비는 손을 들었다. 그 손끝에 검붉은 기운이 피어났다. 나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용이 되는 길은 잊었지만 최소한 복수는 해야겠어. 누구에게? 인간 전부. 나를 보고 비명 지르던 그 꼬마부터 나를 죽이려 한 사내들까지. 우린 인간을 이해하려 한 적 없었잖아. 그저 용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지. 그래. 그런데 형은 지금 인간을 이해하려 들고 있어. 그게 문제야. 비비는 강철을 향해 걸어왔다. 강철은 윤갑의 몸을 지탱한 채 신검을 꺼냈다. 신검은 경기석과 맞닿을 때마다 푸른 불꽃을 일으킨다. 형, 나랑 싸울 거야? 널 멈춰야 한다면 그래야지. 순간 비비의 형체가 사라졌다. 한 호흡 사이 그의 손끝이 강철의 심장 부근을 쳤다. 윤갑의 몸은 비틀렸고 강철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몸 오래 못 간다. 곧 부서져. 그래도 열이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순간 열이가 나타났다. 한 손엔 경기석, 한 손엔 넙덕의 부적이 들려있었다. 비비는 그녀를 본 순간 얼굴이 딱딱히 굳었다. 신기 여전하군. 역시 그 핏줄. 당신은 누구야? 왜 강철을 죽이려는 거지? 그놈이 먼저 나를 버렸어. 인간 따위에게 마음을 줬다고. 그런 감정이 없었으면 당신도 벌써 용이 됐을 거야. 비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 그리고 비비는 이내 웃으며 사라진다. 좋아. 잠깐 밀어주지. 대신 그 왕이 죽는 건 못 막을 거야. 장면은 다시 왕의 집무실. 왕 이정은 누구보다 차분했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중전의 상태는 안정됐다. 그러나 태아의 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리는 조용히 말했다. 수살기가 가져간 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아직 궁 안에 있어요. 돌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팔척기를 불러야 해요. 그리고 태아의 혼과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여리는 강철을 바라봤다. 강철은 눈을 감고 짧게 대답했다. 나일지도 모르지. 밤이 깊었다. 궁궐의 각 정각이 조용히 잠들었지만 궐 한가운데 있는 서고 뒤편 뒷마당만은 이상하리만큼 어둡고 음산했다. 바람은 멈췄고 등불은 꺼졌으며 부적을 붙여두었던 대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여리는 뒷마당으로 한 발, 두 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갔다. 손엔 경기석, 허리춤엔 넙덕의 무구 중 하나였던 연비도가 달려 있었다. 그녀의 앞에서 서서히 안개가 피어오른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원통의 찬 울음과도 같은 호흡. 돌려줘 내 것을.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붉은 형체가 우뚝 솟아올랐다. 팔척기. 그 거대한 형체는 8척을 훌쩍 넘는 사내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검게 그슬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한쪽이 다 타 있었다. 무언가에 불타 죽은 흔적이었다. 열이야. 강철이 달려왔다. 윤갑의 몸이 무거웠지만 그는 팔척기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석이 그의 손 안에서 푸른 빛을 내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돌아가. 넌 이걸 이길 수 없어. 여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일이야. 내가 불러냈고 내가 책임져야 해. 팔척기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었다. 그 손끝이 여리에게 닿으려는 순간 강철이 몸을 날려 여리를 감싸 안았다. 순간 팔척기의 손에 스치기만 했는데도 윤갑의 몸이 날아가며 나무 기둥에 부딪혔다. 피가 입가에 맺혔다. 강철은 이빨을 악물었다. 이 몸이 약하단 건 안다. 그래도 널 그냥 두지 않겠다. 팔척기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인간도 귀신도 아닌 어떤 깊은 한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왕과 그 피가 날 불태웠다. 그리고 순간 여리는 비명을 질렀다. 강철의 손에서 윤갑의 혼이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었다. 팔척기는 강철을 향해 다가오며 윤갑의 혼을 덮치려 했다. 아니야, 안 돼. 여리는 경기석을 꺼내들고 자신의 팔을 그었다. 피가 돌 위에 떨어지자 경기석이 붉게 반응했다. 경기석아, 이걸로 다시 봉인해줘. 내가 그 혼의 일부를 대신할게. 나를 가져가. 그 순간 강철이 그녀를 붙잡았다. 미쳤냐. 내 몸에 악기의 혼이 스며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당신은 매번 나를 지켰잖아.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야. 윤갑의 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미약하지만 자신의 육신에서 벌어지는 일을 느끼고 있었다. 여리, 희미한 속삭임. 그 짧은 두 음절에 여리는 눈물을 흘렸다. 윤갑아, 너 아직 있었구나. 미안해. 늦어서. 강철은 경기석을 들어 올리며 눈을 감는다. 그가 마지막으로 윤갑의 육신을 쓰기 위한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팔척기가 뛰어들었고 강철도 달렸다. 두 힘이 충돌하는 순간 경기석의 빛이 터져나왔다. 폭발 같은 파장이 궁 전체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강철은 그녀를 아는 채 속삭였다. 내가 인간을 미워했던 이유, 이제 알겠어. 감정을 너무 많이 주니까 놓을 수가 없어. 팔척기는 멈췄다. 그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왕가의 아이가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구하려 했을 뿐이었다. 여리는 정신이 흐려진 가운데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그 아이 당신이었던 거죠. 불에 타 죽은 왕손. 팔척귀의 눈에서 검은 피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팔척귀가 사라진 자리, 마치 짧은 태풍이라도 지나간 듯 서고 뒤편은 조용해졌다. 공기엔 아직 연기 냄새 같은 악기가 남아있었지만 확실한 건 있었다. 팔척귀는 여리의 말에 반응했다. 그는 그냥 원기가 아니었다. 불에 타 죽은 왕손왕의 이복 동생 혹은 조카, 권력 싸움의 희생양으로 사라진 아이였던 것이다. 여리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엔 경기석이 미약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붉은 기운은 없었다. 팔척귀의 원한은 일시적으로든 가라앉았고 그 기운이 일부 경기석에 흡수되며 안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강철아? 강철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선 윤갑의 혼이 깨어나고 있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저항, 마치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듯한 이질감. 윤갑의 혼은 지금 이 순간 몸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강철은 그 몸에 더는 머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곧 이 몸은 나를 버릴 거야. 강철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 방법이 있어. 윤갑의 혼이 깨어난 건 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러면 둘 다 살릴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신과 인간이 하나의 육신에 공존하는 게? 여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철의 손을 꼭 붙잡았다. 당신도 윤갑도 누구 하나 버릴 수 없어. 그 말에 강철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귀신의 눈에도 보이는 감정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냥 널 울리고 싶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에 여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니까 제발 사라지지 마.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다. 궁안, 대비의 침전. 풍산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빛이 도는 경기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팔척귀는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혼은 아직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가 들고 있는 경기석은 왕의 돌이 아니라 용의 돌이다. 용은 왕이 아니라 신이다. 그런 돌을 가진 무녀가 궁 안에 있다는 것, 이 나라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뜻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철이라는 이무기를 흔들어 윤갑과 여리 사이에서 감정의 틈을 벌리면 이젠 누가 주인이든 상관없어. 결국 무녀 하나만 제거하면 된다. 풍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향한 곳은 왕의 약방이었다. 그리고 그 시각 왕 이정은 비밀리에 병조판서 곽상충을 불러들인다. 전하, 소신을 이 밤중에 부르신 이유가 병판대감, 내가 아는 사실을 오늘 밤에만 묻겠다. 13년 전 선왕을 불태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때 사라진 왕손, 지금 다시 돌아온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곽상충의 표정이 굳었다. 왕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린다. 그 손엔 여리에게 받은 조각, 붉게 타오른 경기석의 파편이 들려 있었다. 다시 여리쪽. 강철은 윤갑의 혼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스스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한다. 하지만 그 순간 경기석이 강하게 반응하며 둘의 혼을 억지로 붙잡는다. 이건 여리의 눈이 커진다. 경기석이 자신을 중심으로 혼의 분리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경기석이 선택한 건 공존이었다. 무녀의 감정에 반응해 신과 인간 둘 다를 품는 선택. 하지만 그 반작용은 여리의 생명력 소모였다. 그만해. 너까지 없어지면. 강철이 외쳤지만 여리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몸주가 될게. 내가 당신을 모시고 윤갑을 지킬게. 마지막 장면. 궁 밖 저작거리 밤의 시장. 어린아이 귀신 야광기가 어딘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한다. 숫자는 4개밖에 못 세지만 이건 이상하네. 혼이 2개야. 몸 하나에 혼이 2개야. 그리고 어딘가에서 비비가 그를 바라본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